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서영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손으로 성공을 일군 작은 사업체의 대표였고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이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미워했던 엄마의 집에 얹혀 사는 빈털터리 신세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인 줄 알았던 그와 결혼을 약속했던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지석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20살 터울의 형 지환의 손에 자란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함은 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순수했고 저는 그런 그의 우직함과 따뜻함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대학 졸업 후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과 함께 작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제가 상품 기획과 디자인을 맡았고 꼼꼼한 성격의 지석 씨가 재고 관리와 배송을 책임졌죠. 낮에는 제가 디자인한 옷의 샘플을 만들기 위해 원단 시장을 뛰어다녔고 밤에는 지석 씨와 함께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고객들의 문의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함께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오토바이 뒤에 꼭 붙어 앉아 그의 허리를 감싸 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수많은 상인들 틈바구니에서 더 좋은 옷감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목청을 높여야 했고 산더미 같은 옷들을 둘이서 낑낑대며 옮겨야 하는 고된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땀 젖은 얼굴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길거리 어묵 하나를 나눠 먹으며 우리 3년 안에 꼭 이 동네 떠서 저기 저 아파트로 이사 가자 라고 약속하던 그 순간의 뜨거움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함께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우리 이름으로 된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예쁜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사는 꿈. 그 꿈을 위해 저희는 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의 형. 그러니까 제게는 아주버님인 지환이라는 남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 대신 동생을 키웠다는 비뚤어진 보상 심리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건지 지석 씨는 형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지환 씨는 동생의 맹목적인 믿음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생충 같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번듯한 직업 하나 없이 매번 세상을 뒤흔들 대박 사업을 구상한다며 지석 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오늘은 IT 스타트업, 내일은 동남아 과일 수입, 그 다음 날은 가상화폐 채굴. 아이템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 끝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처참한 실패 그리고 그 뒤에 남는 빚. 결혼하고 처음 그를 만났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는 비싼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나타나 마치 대단한 사업가인 양 굴었습니다. 재수씨, 우리 지석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니까 재수씨가 옆에서 잘 챙겨줘요.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이 형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저는 그 허풍 가득한 말투와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불쾌한 눈빛에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석 씨는 그런 형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형 진짜 대단하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곧 크게 성공할 거야. 결혼 초부터 저는 지석 씨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기야, 아주버님 돕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사업 자금은 안 돼. 우리 이제 각자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야. 우리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지. 지석 씨는 그때마다 알았어, 서영아. 걱정 마. 형도 이제 정신 차리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뒤에서 몰래 형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카드값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쇼핑몰 법인 카드로 결제된 낯선 술집의 계산서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수십만 원에 달했죠. 제가 묻자 지석 씨는 처음엔 친구들과의 회식 자리였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제 시간을 대며 따져 묻자 그는 결국 실토했습니다. 형이 사업상 중요한 접대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회사 돈이랑 우리 돈도 구분 못해? 그리고 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제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 형제 사이인데 그럴 수도 있지. 다시는 안 그러면 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주버님이 교통사고를 냈다며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지석 씨는 제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몰래 들고 나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 형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며칠 뒤 카드사에서 날아온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심지어 제 명의의 카드에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그만하자. 나 당신 못 믿겠어. 당신한테 나는 당신 형보다도 못한 사람인 것 같아. 제 말에 그는 펑펑 울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아,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형이 다급하게 우는 소리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어. 나한테는 부모님 같은 형이잖아.
어릴 때 내가 아프면 형이 나 업고 병원까지 몇 시간을 뛰어갔어. 그런 형이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다시는 당신 실망시키는 일 없을게. 내가 평생 당신한테 갚으면서 살게. 제발 나 버리지 마.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형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형제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형에 대한 부채감. 저는 그의 눈물에, 그의 애원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들이 모여 우리를 지탱하던 단단한 둑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지석 씨는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의 연락도 피하는 것 같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제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래,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렸구나. 내 진심이 통했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일했고 쇼핑몰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꿈에 그리던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꼽으며 입주일만 기다리던 그 평화로운 시기. 그것이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1년 남짓 이어졌습니다. 그 1년 동안 지석 씨는 정말 완벽한 남편이자 동업자였습니다. 아주버님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서 금기어가 되었고 그는 마치 형이라는 존재를 잊은 사람처럼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는 반지하를 벗어나 번듯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 직원도 3명이나 더 뽑았습니다. 통장에는 우리가 꿈꾸던 아파트의 계약금을 훌쩍 넘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햇볕이 잘 드는 아이방, 그리고 제 작은 서재가 딸린 집. 사진을 볼 때마다 지석 씨의 어깨를 치며 자기야, 우리 진짜 다 왔나 봐. 이제 이 집 보러 갈까?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래, 우리 서영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다 당신 덕분이야.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우리의 미래는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따리를 트는 법이었죠. 작년 가을 아주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석 씨의 휴대폰에 뜬 형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석 씨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주저하다가 결국 제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게 보여주는 마지막 신뢰의 증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급하게 돈을 구걸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감과 확신에 찬 사업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절치부심하며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다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뒤흔들 아이템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왕홍을 이용한
화장품 유통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이메일로 보냈다며 한번 검토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석 씨와 함께 그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꽤 그럴듯했습니다. 시장 분석 자료와 예상 수익률, 마케팅 전략까지 예전에 그가 벌였던 어설픈 사업들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아주버님 사업에 엮이면 안 돼. 약속했잖아. 지석 씨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서영아. 그냥 형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본 것뿐이야. 절대 다른 생각 없어. 하지만 그날 이후 지석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해서 저조차도 알아채기 힘들 만큼 조금씩은. 그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뭘 하냐고 물으면 그냥 우리 쇼핑몰 경쟁사들 분석 좀 하려고 라며 둘러댔지만 그의 모니터 화면에는 온통 중국 왕홍과 관련된 기사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 몰래 형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에 나가 조용히 통화를 했고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에게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그를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애써 지켜온 평화가 깨져버릴 것만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우리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파트의 가계약금을 걸기로 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주버님이 저희 오피스텔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외제 차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중국에서 다른 투자자를 구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대박이 나기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석아, 재수지.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마지막 기회를 안 주겠냐. 지금 딱 5억만 있으면 중국 최대 유통사와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이 계약만 성사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의 10배, 아니 20배는 벌 수 있어. 내가 너희한테만큼은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수익의 30%를 떼어줄게.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사업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레퍼토리 한 번 안 바뀌는구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럴 돈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저희 내일 아파트 계약해야 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지석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의 화려한 모습과 허황된 성공 신화에 그는 또다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간 후 지석 씨는 제게 처음으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 형이 저렇게 자신 있는 모습은 처음이야. 우리 딱 한 번만 더 형을 믿어보면 안 될까? 아파트 계약 그거 한두 달만 미루면 되잖아. 만약 성공하면 우리는 그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 수도 있어. 저는 그의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신 차려. 당신 눈에는 저게 정상으로 보여? 저건 사기꾼이야. 당신은 1년 전 일을 벌써 잊었어?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뭐라고 약속했는지 잊었냐고. 저희는 난생 처음으로 집이 떠나가라 싸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그는 그런 제게 처음으로 너는 왜 우리 형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냐? 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각방을 썼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울었고 그는 밤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깼을 때 지석 씨는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옷장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그가 남긴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하다. 나 형한테 간다. 이번 일만 성공시키고 돌아올게.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니까 딱 한 번만 나를 믿고 기다려줘. 사랑한다. 저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떠났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우리의 공동 명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쇼핑몰 법인 통장의 잔고도 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기 위해 애지중지 모아왔던 청약 통장, 예금, 적금, 펀드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위임장을 위조하고 법인 인감을 훔쳐 우리의 7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뽑아 달아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절망에 빠진 것은 며칠 뒤 사무실로 들이닥친 험상궂은 남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석 씨가 회사를 담보로 거액의 사채까지 빌려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의 돈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수억 원의 빚더미 위에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말일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사무실에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내민 차용증서에는 제 남편 지석 씨의 이름과 함께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액수의 빚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평생 땀 흘려번 돈 외에는 빚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제게 수억 원의 사채 빚은 현실이 아니라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원금의 이자까지 갚지 못하면 여기 있는 거 싹 다 드러내는 건 물론이고 당신 신상도 깨끗하게는 못 남을 줄 알아.
험상궂은 남자의 협박을 들으며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라는 작자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이 시궁창에 처박아두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사무실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하나둘씩 회사를 그만두었고 흉흉한 소문은 업계에 쫙 퍼졌습니다. 윤서영네 쇼핑몰 사채 썼다가 망했대. 거래처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 신상품으로 들어와야 할 물건들의 공급이 끊겼고 이미 주문받은 상품들조차 배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쇼핑몰 게시판은 환불을 요구하는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제가 7년간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추가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이미 사채 빚이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줄 은행은 없었습니다. 친한 동료들에게 손을 벌려보았지만 억대의 돈을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결국 사채업자들은 약속대로 사무실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컴퓨터 책상, 재봉틀, 그리고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제 자식과도 같았던 옷들까지. 그들은 마치 청소라도 하듯 제 7년의 역사를 트럭에 실어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텅 비어버린 사무실을 보며 저는 소리 내어 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회사가 사라지자 이제는 제 개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가 몇 달이나 밀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당장 방을 빼라고 소리쳤고 저는 보증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석 씨는 이미 그 보증금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간 후였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옷가지 몇 개가 든 캐리어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생기는 꿈에 부풀어 있던 제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 며칠은 친구 집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있는 친구 집에서 오래 신세를 지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찜질방과 24시간 카페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새우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샤워를 제대로 못해 퀴퀴한 냄새가. 나는 제 모습이 값비싼 옷들로 가득했던 쇼핑몰의 대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지석 씨와 아주버님이 제 앞에서 돈다발을 뿌리며 비웃는 꿈. 사채업자들이 제 목을 조르는 꿈.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검은 강물이 제 발밑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모든 고통을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억척같이 저를 키워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당시 엄마는 지석 씨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너무 사람이 무르고 기가 얇아서 제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고 하셨죠. 사람 착한 거 그거 밥 먹여주지 않는다. 저런 남자는 옆에 있는 사람 피 말리는 스타일이야.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당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우리가 알거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제 자신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다시 울렸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울음소리가 섞인 목소리를 들은 엄마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냐?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 제게 엄마가 말했습니다. 어디냐? 저는 간신히 제 위치를 말했습니다. 엄마는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얼마나 지났을까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멈춰섰고 그 안에서 엄마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엄마는 그새 더 늙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택시에 저를 태우고 우리가 어릴 적 살던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저희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부엌으로 가시더니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모든 서러움이 폭발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밥 한 숟갈을 떠서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일단 먹어. 먹고 나서 얘기해.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석 씨의 배신, 아주버님의 사기, 무너져버린 회사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배만 연신 태우실 뿐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제가 흐느끼며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 묻자.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냐. 원망도 타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살아.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 윤서영 너는 내 딸이야. 이까짓 일에 무너질 애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떠나왔던 엄마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7년간의 성공과 행복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저는 다시 원점으로 아니 마이너스의 나락으로 떨어진 채였습니다. 엄마의 집에서의 생활은 찜질방을 전전하던 노숙 생활과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성공해서 탈출하고 싶었던 가난과 지긋지긋한 과거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집 안 가득 배어있는 엄마의 한숨소리. 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지난 7년간 미친 듯이 일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제 발로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곧바로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아니, 빚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대 사채 빚을 진 전직 쇼핑몰 대표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밥은 편의점에서 폐기 직전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몸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제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장님의 잔소리를 듣고 취객의 시비를 견뎌내야 하는 매 순간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지석 씨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새벽 배달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낡은 빌라의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했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때가 낀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캥하게 들어가 있었고 온몸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서영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의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주버님 지환 씨는 그에게서 5억을 받아 중국으로 건너갔고 그 뒤로는 감쪽같이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 파트너라는 작자들도 모두 한패였던 겁니다.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지석 씨는 차마 제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어 한 달 동안 노숙을 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껍데기를 보는 듯한 느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건데. 그는 제 발 앞에 머리를 찌우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시장에 가셨던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지석 씨의 모습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달려들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 내가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가 내 딸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데 이제 와서 뭘 어째? 엄마는 이성을 잃고 그를 때리고 발로 차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석 씨는 그런 엄마의 발길질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며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뭐? 너 지금 이놈 편드는 거냐?
저는 엄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편드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망가진다고 해서 우리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일단 들여보내줘.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얘기해야 해.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지옥을 만들어낸 장본인을 제 눈앞에 두고 함께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확실한 것은 그를 집으로 들인 그 순간이 제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엄마의 작은 빌라는 세 사람을 위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지석 씨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를 향한 저주와 악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 기생충 같은 놈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공짜 밥을 처먹고 있어. 저놈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내 속이 뒤집힌다. 엄마는 그에게 집안의 모든 허드레질을 시켰습니다. 화장실 청소,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심지어는 자신의 발을 닦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지석 씨는 그 모든 굴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을 나가고 밤늦게 들어올 때까지 그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제발 뭐라도 해보라고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오라고 소리치면 그는 그저 미안해 서영아 내가 다 망쳤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세상의 온갖 멸시를 견디며 돈을 벌어야 했고 밤에는 엄마의 히스테리와 남편의 무기력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7년간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제게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텅 빈 눈을 볼 때마다, 그의 축 처진 어깨를 볼 때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라는 감정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석 씨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엄마의 눈치를 보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식탁에 앉아 밥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피곤해 절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는 서영아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없어?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가장이고 제가 돈을 벌어오는 아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매일 밤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아주버님이라는 작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두 형제를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게 안겨줄 마지막 배신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동거가 몇 달쯤 이어졌을까요? 저는 이제 모든 감정이 무뎌져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독설도 지석 씨의 한심한 모습도 제 비참한 처지조차도 그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가 되어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감각의 늪에서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깨우는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남자 신발 한 켤레가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 지석 씨와 그리고 아주버님 지환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지환 씨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꾀죄죄한 행색의 얼굴은 병든 사람처럼 누렇게 떠 있었고 온몸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인간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어떻게 감히 이 집의 문턱을 넘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지석 씨가 제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내 말 좀 들어봐. 형이 갈 데가 없대. 그 중국 놈들한테 똑같이 사기당해서 돈 다 뺏기고 빚더미에 올라서 여관이랑 찜질방 전전하다가 몸도 많이 아프고. 이대로 두면 정말 길에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일단 데리고 왔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데리고 와? 당신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제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 당신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지옥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감히 저 인간을 이 집에 들여?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엄마가 저희의 고함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는 지환 씨를 발견한 순간 엄마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도둑놈 새끼가 왜 여기에 있어? 엄마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기겁해서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안 돼. 제발 칼 내려놔.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석 씨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 정말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저희가 거두지 않으면 아무도 걷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와중에도 그는 자기 형 걱정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칼을 든 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깟 놈들 목숨이 내 딸 목숨보다 중해? 당장 저놈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둘 다. 그날의 소동은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일단 쫓겨났고 지석 씨는 엄마의 방 앞에서 밤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가 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석 씨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밤새 무릎을 꿇고 있느라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더니 다시 한번 울며 매달렸습니다. 서영아, 왜 이래?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형 안 볼게. 응? 내가 정말 잘할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당신은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 머릿속에는 오직 당신 형밖에 없어. 당신한테 나는 우리 7년의 시간은 그냥 당신 형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던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어젯밤에 당신 무슨 생각이었어? 당신 형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개미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제 남은 미련 한 조각까지 완벽하게 박살내 버렸습니다. 형 몸 좀 추스르면 저기 건너방 비니까 당분간만이라도 같이 지내면 안 될까 하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자신과 아내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 원수를 아내의 마지막 피난처인 장모 집에 들여서 함께 살자고?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와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석 씨를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내왔고 저희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고 현실은 막막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제 인생을 좀먹던 거대한 암덩어리 2개를 완벽하게 도려냈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재수씨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윤서영입니다. 엄마의 딸이고 앞으로 제 인생을 다시 개척해 나가야 할 단단한 사람입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진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응원을 받으며 저도 제 인생의 2번째 라운드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